탄수화물 시리즈는 총 3편으로 다당류를 듣기 전 꼭 단당류와 이당류 편을 듣고 와주세요. 위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당류 시작해 볼게요. 다당류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고요. 단당류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가 글리코시드 결합을 통해 연결되어 만들어진 중합체 형태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당류는 어떤 단당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단당류들이 어떤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말 다양한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잡한 다당류를 기능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성 다당류와 생명체의 세포벽을 구성하는 구조 다당류로 나눠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두 가지 범주 안에서 특히나 중요한 대표적인 다당류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장성 다당류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식물과 동물은 모두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여분의 포도당을 다당류 형태로 저장해 둡니다. 이때 식물의 저장 형태는 녹말 형태이고 동물의 저장 형태는 뒤에서 보게 될 글리코겐입니다. 먼저 녹말부터 살펴볼게요. 녹말은 알파 형태의 포도당이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수백 개가 연결되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포도당들이 선형으로만 연결된 구조를 아밀로즈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런 선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간중간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가지를 만든다면 이를 아밀로펙틴이라고 부릅니다. 알파14 글리코시드 결합은 이당류 편에서 배우셔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알파16이라는 것은요, 위에 있는 포도당도 역시나 알파 형태인데 1번의 OH기가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 1번 탄소의 OH와 연결되는 OH기가 아래 포도당 6번 탄소의 OH입니다. 그래서 알파16 글리코시드 결합이다 라고 하면 메인 체인에 가지가 형성될 때 나오는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요, 보통 포도당 20개에서 30개당 하나씩 형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처럼 식물이 녹말로 포도당을 저장하는 것은 맞지만 이 아밀로즈와 아밀로펙틴의 저장 비율은 다르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밀로즈의 비율이 약 15% 정도, 그리고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약 85%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고 에너지를 낼 수 있죠? 그 말은 다당류 형태로 들어오는 녹말을 가수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우리 소화계가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에서 흡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장 상피세포는 이당류부터는 크기가 커서 흡수가 안 되죠. 무조건 단당류 형태로만 흡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소화계에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가 배치되어 있다는 걸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초등학생 때부터 익히 들어왔던 그 아밀라아제입니다. 이 효소는 아밀로우즈의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아밀로우즈로 들어오나 아밀로펙틴으로 들어오나 어차피 메인 체인 그리고 가지로 이어진 다음에 또 뻗어나가는 부분들은 알파1사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에 의해서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척추동물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주로 간과 근육에 저장합니다.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포도당을 다 육각형으로 그리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점만 유의해 주세요. 글리코겐은 녹말의 아밀로펙틴 구조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딱 하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16 결합으로 생성된 가지가 포도당 8개에서 12개마다 하나씩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글리코겐은 아밀로펙틴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이지만 가지가 훨씬 더 많고 풍성합니다. 이렇게 가지가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환원 말단이 헤미아세탈기가 풀려 알데하이드기가 드러나는 곳이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이 부분만이 헤미아세탈기가 살아있을 것이고요. 나머지 말단 부분은 전부 다 비환원 말단일 겁니다. 가지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비환원 말단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게 왜 장점일까요? 간과 근육 속에는 글리코겐을 분해하는 가인산 분해효소라는 효소가 존재합니다. 이 가인산 분해효소는 글리코겐의 비환원 말단부터 포도당을 하나씩 잘라내기 때문에 가지가 많을수록 동시에 여러 포도당들을 빠르게 분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다는 것은 근육에서 나 지금 에너지 써야 해 할 때 폭발적으로 효소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좋은 구조라는 거예요. 하지만 글리코겐은 결국 포도당의 중합체죠.
그래서 OH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OH기가 많으면 물과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세포 속에 물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글리코겐 1g이 저장될 때 약 3에서 4g의 물이 함께 저장됩니다. 그래서 세포가 금방 가득 차 버리기에 글리코겐의 저장량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간에는 보통 80에서 100g 정도가 저장이 되고요. 근육에서는 골격근 양에 따라 다른데 보통 200에서 한 400g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할 때 세포 속의 글리코겐 저장량이 줄어들어서 그로 인한 물이 줄어든 것을 우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몸무게가 줄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한때 인기가 되게 많았었어요. 하지만 이건 체지방이 빠졌다라기보단 탈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한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평균적으로 하루 만에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이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저장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요. 따라서 만약 내가 좀 고강도 운동을 즐기거나 운동 선수라면 충분한 탄수화물 섭취가 운동 퍼포먼스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구조 다당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되게 재밌는 점은 셀룰로스 역시 녹말처럼 포도당이 반복적으로 연결된 구조인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벽 같은 구조를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도당 사이의 결합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포도당은 알파 형태가 아닌 베타 형태이고 이들은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셀룰로스를 구성하는 포도당은 알파 형태가 아니라 OH기가 위로 가 있는 베타 형태였던 거죠. 이런 차이를 입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와닿습니다. 알파 1사 결합으로 연결된 아밀로즈 같은 포도당 사슬은요, 사실 입체적으로는 굉장히 느슨한 결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휘어지는 반면 베타 1사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연결된 포도당 사슬은요, 입체적으로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직선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심지어 이런 직선형의 사슬이 여러 개가 모이게 되면 돌출된 OH기끼리 수소결합을 이룰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선형으로 컴팩트한데 직선 간 수소결합까지 이루어지니 엄청나게 빽빽하고 조밀한 구조가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발로 모인 셀룰로스 섬유는 케이블처럼 강인한 구조를 형성하며 세포벽에 강력한 지지력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식물을 먹을 때 섭취하게 되는 셀룰로스는 포도당 형태로 소화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몸은 셀룰로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분자의 입체 구조가 다르면 이를 분해하는 효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봤던 아밀라아제가 이 베타1사 글리코시드 결합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밀라아제는 알파1사 글리코시드 결합만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베타 결합인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셀룰로스는 그대로 대장으로 내려가 장내 유익한 미생물들의 먹이로서 성장을 도와 장내 환경을 개선해주고 소화되지 않은 채로 대장에 도달하여 대장에 놓인 변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장벽을 자극하여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고요. 변비를 해결함으로써 변이 우리 몸에 오래 남아있으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학에서는 이처럼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고분자 탄수화물을 식이섬유라고 부르며 적어도 하루 한 번 정도는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생물을 공부하면서 영양학적인 팁들도 조금씩 던져 드릴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3개를 다 다루었지만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하나만 더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다당류 중에서는 곤충, 거미, 갑각류와 같은 절지동물이 자신의 딱딱한 외골격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키틴이라는 다당류가 등장합니다. 키틴의 구조는요, 조금 특이하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물질들의 구조 변화를 미리 알아두면 이후에 이 물질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포도당인데 베타 포도당이 있습니다. 이 베타 포도당의 2번 탄소에는 여기 OH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게 NH, 즉 아민기로 치환이 되게 되면 글루코사민이라고 부릅니다. 글루코가 포도당이고 아민이 NH면 이걸 합쳐서 글루코자민이라고 읽게 되는 것이죠. 정말 쉽게 포도당
혈소당의 OH기가 아민기로 바뀐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글루코자민의 아민기에 아세트산의 일부인 아세틸기를 추가로 결합하면 질소에 붙었죠. 질소가 N이니까 N-아세틸 글루코자민이라는 물질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당이 변형된 것이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결합될 경우에 다당류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N-아세틸 글루코자민이 반복해서 연결된 고분자 형태가 바로 키틴입니다. 방금 등장한 글루코자민이나 N아세틸 글루코자민 같은 용어들 나중에 세포를 이루는 다른 구성 요소들에서 또 만나볼 일이 있거든요. 조금 어렵고 책에도 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새롭게 배우는 것보다 다당류를 배울 때 또 캠벨에도 키틴이라는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캠벨에 나오는 정말 모든 다당류를 파헤쳐 보았고요. 생리적인 의미, 그리고 더 나아가 영양학적인 팁까지도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